10년 동안 주식으로 45억을 벌면서 내가 깨달은 최적의 매매 기법은 매매이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소개하는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소개하는 이 기법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또는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0만원을 45억으로 불리고 45억을 다시 100억 이상으로 불린 동강 강민우 투자자는 그의 유일한 저서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에서 자신이 10년간 주식 투자를 하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 끝에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모든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고 한꺼번에 매도하려는 생각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없다. 10년 동안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최적의 매매 기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분할 매매다. 충동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풀어주게 되면 적절한 관리의 영역 안에 둘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분할이라는 방법이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기법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법이지만 실전에서 활용했을 때의 효용성은 그 어떤 기법보다 또는 그 어떤 기법만큼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토 3굴.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즉,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3개의 굴이 있다면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영리한 투자자는 3개의 굴, 즉 3개의 매수 타점과 3개의 매도 타점을 준비한다 정도로 바꿀 수 있고, 이는 위험에 처한 계좌를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관련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주도주를 찾는 건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도주를 잘 찾았다 하더라도 기법이 불안하다면 매수 후 주가의 변동성에 털려 손절하게 되고 이후 급등하여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덜어 생깁니다. 여기서 기법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분할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죠. 이는 현대오토에버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도주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상승률과 큰 거래대금, 단체 상승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상한가를 기록했을 당시 로봇 관련주가 단체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현대오토에버의 거래대금은 1조 4천억 원으로 상당히 준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현대오토에버가 상한가를 기록했을 당시 역사적 고점 라인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긴 횡보 끝에 첫 장대 양봉을 뽑은 것 역시 좋게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점 라인에서 수많은 상승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 라인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한 차트의 모양이고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의 차트를 누구나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신고가 영역으로 가격이 진입한 종목들은 결국 주가가 더 높이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이런 차트 모양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요. 이런 종목은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트의 힘, 이러한 고점 돌파의 힘을 강조한 투자자로는 홍인기님, 천상계단타 불개미님, 남석관님, 김용준님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이제
어디서 타점을 잡는가이며 우리는 김영준 투자자의 신고가 거감 자름 또는 공돌 투자자의 엔벨로프 상단 터치 후 눌림 타점 또는 남석관 투자자님의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이후 눌림 타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상한가 다음날 차트입니다. 꽤 큰 거래량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운 흔적에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었으니 많은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는 강력한 거래량으로 신고가 돌파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개별 캔들 분석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입니다. 만약 강력한 거래량으로 신고가를 돌파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승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결국 장대 양봉의 종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에서 1차 매수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점 말고 추후에 나오는 거감 자름 타점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안내 드리고 넘어갈 사안이 이 거감 자름이 원래 제대로 발음하면 거감 짧음이 됩니다. 거감 짧음. 그런데 거감 짧음이라는 게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을 줄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감 짧음이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거감 짧음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캔들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지금 캔들이 엔벨로프 상단선, 엔벨로프 20, 40 상단선을 터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김영준 투자자의 거감자름 기법 그리고 공돌 투자자의 엔벨로프 상단선 터치 후 10일 또는 20일 눌림목 기법도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역시나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많은 장대 양봉만큼 많은 거래량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이 치열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은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그 공방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캔들로서 매수세가 이겼느냐 아니면 매도세가 이겼느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공방 캔들 다음 양봉 캔들이 출현한다라고 하면 상승의 힘이 강하다, 매수세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처럼 캔들이라는 패를 하나씩 받으면서 대가 고수들의 전략을 바탕으로 상승과 하락의 힘을 계산하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캔들을 확인해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장대 양봉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승의 힘이 강하구나, 매수세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매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대 양봉에서 다시금 엔벨로프 상단선을 확실하게 터치했기 때문에 역시 눌림 타점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대 양봉 다음날 거래량이 확실히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세력의 매도 의지는 약하고 매수세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건 계속 강조드리지만 엔벨로프 상단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눌림 타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동강 강민호 투자자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긴 투자자라면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다음에 출현할 수 있는 눌림 타점에서 2차 매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석관 투자자님 역시 첫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그 종목이 다시 11선까지 눌린 후 5일선을 회복할 때가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기에 우리는 대각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종목에 투입될 자금을 100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거감 자름에서 1차 50만큼 비중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다음 눌림 타점에서 2차 50만큼 매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을 살린다면 1차 거감 자름에서 30만큼 매수하고 이후에 나올 20일까지 주가가 눌린 후에 반등이 나오는 캔들에서 30만큼 매수하고 다시 3차는 어디에서 하느냐? 눌린 후에 5일선을 회복했을 때 다시 30만큼 매수하는 3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비중 베팅은 예시일 뿐입니다. 정답이 없고요. 거감 자름에서 좀 더 비중을 실을지 아니면 눌림 타점에서 좀 더 비중을 실을지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차 매수한 후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다음 날 거감 자름 캔들 다음 날 약 7% 하락하는 음봉 캔들이 출현하면서 급락합니다. 1차 매수 타점에서 다 매수해버린 투자자라면 아마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 분할 매수 대응을 결정한 투자자라면 느긋하게 2차 타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다시 8%가량의 급락세를 연출합니다. 이런 급락을 경험하면 누구라도 당황하며 공포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락이 과연 진짜 하락인가, 가짜 하락인가 입니다. 거래량으로 투자 하라의 저자인 버프 도르마이어는 거래량은 주가의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급락하지만 거래량은 매우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하락 공포에 못 이긴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출현하는 것 아닌가 라고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차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운 투자자라면 역시 냉정하게 2차 타점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도 현대오토에버는 반등의 기미 없이 또다시 11%라는 장대 음봉을 뽑아냅니다. 4연속 음봉으로 거의 2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력한 불신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힘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이 하락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드디어 20일 이동평균선, 여기 중간에 분홍색 선이 20일선입니다. 20일선에서 반등하는 양봉 캔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양봉 캔들의 출현으로 추세의 변곡점이 형성되었으니 이때를 2차 매수 타점으로 결정하고 매수를 종가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 보면 여기가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5일선 회복했을 때 다시 3차 분할 매수 진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양봉 캔들이 출현하면서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니까
5일 이동평균선도 고개를 위로 올리면서 우상향을 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차 매수가 아니라 3차 매수죠. 1차, 2차, 3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3차 매수를 끝냈고 그 다음 캔들을 확인해 봤더니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짧은 양봉 캔들로 안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상방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신호라 판단할 수 있고 스타일에 따라서는 해당 지점에서 추가 매수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매수의 힘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 판단을 내리고 이런 눌림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현대오토에버는 장대 양봉을 뽑으며 급등했고 1차 매수 기준 약 15% 상승, 2차 매수 기준 약 30%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점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며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을 왜 대가와 고수들이 그렇게 강조했는지.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분할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냉정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눌림목에서 잘 대응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한 5일 정도 만에 30%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 있는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문제는 눌림이 좋은가 돌파가 좋은가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스타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타점마다 장단점 역시 존재하므로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강한 확신이 들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매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또한 하나의 종목에서도 기법 적용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법만이 아니라 대가 고수들의 기법을 함께 적용한다면 역시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대 양봉, 두 번째 장대 양봉에 종가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이고 추세를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리인 거감 자름에서 1차 매수, 두 번째 하락할 때 5% 손절로 일단 대응하고 눌림 타점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아예 분할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2차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하락에 손절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되죠.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인 눌림 매수로 길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서 그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지 않고 눌림 타점에서 매수했는데 생각지 않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내가 손절을 일단 감행하고 나서 밑에서 잡느냐, 아니면 그 손실을 내가 껴안고 밑에서 다시 잡고 들어가느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손실을 떠안는 그거를 감안하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차 매수에서 너무 크게 비중 베팅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밑에서 더 큰 비중으로 매수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1번 자리에서 좀 더 크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하락이 나올 때 그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확정되는 그 손실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점입니다. 20일 눌림 변곡점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 후 반등이 나올지 50일에서 나올지 150일에서 나올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하나하나 따지면서 대가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급등세를 연출하는 종목들은 대다수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가 고수분들이 20일선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설명은 20일 눌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눌림에서 반등 캔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5일선 안착, 이때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되고요. 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전략이며, 여러분의 매매 전략에 기본적으로 탑재하시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